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중에서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구조들은 여러분이 배웠을 거고요. 오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조절 중추는 간뇌입니다. 자, 간뇌는 여기 이렇게 생긴 이 전체를 간뇌라고 하는데요. 간뇌는 이 시상이라는 윗부분이 있고 그 밑에 시상의 하부, 시상 하부가 어떤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이면서 혈당량, 삼투압, 체온 등을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입니다. 자,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의 변화가 많은데 이때 이 간뇌가 이것을 인지하고 자율신경과 또 다른 내분비계에 작용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간뇌에서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나타나는 체온, 혈당량, 삼투 조절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량 조절입니다. 혈당량이라면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혈액 속의 당,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분해되어진 아주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또 떠다니는데 보통 정상인의 경우에 혈액 100ml 정도에는 100mg 정도의 포도당이 100mg 정도의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면 0.1%, 그러니까 100 중에서 1 정도는 100의 그 혈액 속에서 1개 정도의 포도당이 떠 있는 농도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있는데요. 그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고 또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지고 함에 따라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도, 즉 혈당량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 변하는 것을 이렇게 정상적인 농도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간뇌의 시상하부가 그것을 먼저 감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먹는 상황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수준의 혈당량이 있는데 여러분이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오늘 점심 때 너무 맛있는 급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냠냠냠 잘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고구마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소화가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이 원래보다 더 많아지겠죠. 원래보다 더 많아지면 이것을 인지해서 이자의 베타세포 기억나나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요. 또 여기 있는 혈당량이 증가된 것을 간뇌의 시상하부에서도 느낍니다. 간뇌의 시상하부에서도 느껴서 혈당량이 증가했어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또 이자의 베타세포한테 인슐린을 만들자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간뇌 시상하부는 어떻게 하냐면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였죠, 여러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다시 편안한 상황으로 되돌릴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뇌에서는 편안한 상황이라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아 작용해라 하면 신경이 가서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베타세포가 역시 자극되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지금 혈당량이 증가됐으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P예요, P. 자, 혈액에 포도당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많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안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 일어난다고 했죠?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은 혈액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혈액의 어떤 세포들한테 자,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포도당을 너희가 흡수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세포. 예. 그러면 포도당을 흡수하면 얘들은 포도당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세포 호흡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흡수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량이 적어지겠죠. 자, 또 하나는 간세포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는 또 간세포예요. 예, 간세포입니다. 그러면 간세포도 지금 인슐린을 딱 영향을 받으면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간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해서 뭐를 만듭니까? 글리코젠이라는 아이를 합성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간에서 이런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세포들이 혈액에 있는 그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결국 이 혈관 내에 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원래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작용으로 혈당량이 정상 수준까지 감소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 자, 이렇게 식사 후가 되면 어떤 혈당량이 반응이 되고 어떤 신경도 같이 관여하고 또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표적세포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하는 거 이걸 잘 연결을 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이제 한 오후 5시쯤 되면 집에 갈 때쯤 되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면 여러분 정상 수준의 그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죠. 공복이라는 말은 배가 비어있다 이런 의미죠.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예. 그러면 이 혈당량의 감소를 하면 이자의 알파 세포가 이 혈당량 감소를 인지해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혈당량이 감소하면 누가 또 있어요? 예, 간내의 시상하부. 예,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도 이걸 느껴요. 이걸 느끼면서 이자 알파 세포한테 자극을 해줍니다. 이때는 좀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알파 세포가 글루카곤을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를 하라라고 지시한다는 거죠. 글리코젠에서 분해를 하면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포도당 하나하나 알갱이가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혈관이 있습니다. 자, 이 혈관에는 지금 포도당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공복 시에는 혈당량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자 알파 세포랑 그리고 간내시상하부의 교감신경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여기 간세포라고 할게요. 자, 간아, 네가 갖고 있던 그 글리코젠 있지? 포도당 연결된 거. 글리코젠을 분해시키자. 그럼 알갱이가 되겠죠? 분해시키고 이 아이들을 다시 혈관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혈액의 혈당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혈당량 수준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이런 과정,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각각의 지금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있죠. 하나의 기관에 상반된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길항작용이라고 했죠. 길항작용. 예, 그래서 길항작용으로 서로 지금 혈당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때 쓰였던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서로 다르게 또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잘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당뇨병이라는 얘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당뇨병. 당뇨병은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이에요. 우리 포도당은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 환자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포도당이 오줌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뭔가 먹어도 배가 고프고 오줌도 자주 마렵고요. 그리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콩팥 기능이 약화되고 시력도 상실하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면 정상인은 지금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인슐린, 혈당량 있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거. 그다음에 제1 당뇨병 환자, 제2 당뇨병 환자가 있고요. 이 환자들은 각각 같은 양의 주스를 이 시간에 이렇게 마셨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몸에 그 인슐린의 농도와 혈당량의 농도의 한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보면 처음에 주스를 마시면 인슐린 농도가 혈당량이 증가할 거고요. 인슐린도 같이 증가를 해요.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해줍니까? 인슐린이 혈당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혈당량이 줄어들면 인슐린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1형 환자와 2형 환자를 비교해 볼게요. 자, 당뇨병 환자 1형은 주스를 마시니까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죠? 인슐린이 정상인 경우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 환자는 지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나온 게 보입니다. 혈당량이 높아졌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생성이 되지 못했는지 분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2형 환자 볼까요? 혈당량이 주스를 마셨더니 혈당량이 처음부터도 원래 높아졌는데 인슐린도 높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인슐린이 높아졌는데도 혈당량이 변화가 없죠. 혈당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정상인에 비하면 2형 환자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혈당량이 증가될 때. 그런데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 1형 환자는 혈당량이 높아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게 보이죠. 자, 우리 같이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당량이 증가해도 인슐린이 안 나온 이유는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가 파괴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을 처방해줘서 뭔가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높아질 때마다 인슐린을 혈액에 주입시켜서 혈당량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인슐린은 지금 나오는데 인슐린의 표적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는 거를 그 어떤 인슐린을 이렇게 감지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감지하는 것에 하는 그런 그 반응이 굉장히 무뎌진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병입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식이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그 인슐린의 표적 세포들이 굉장히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또 약을 처방해서 뭔가
좀 그 몸의 상태를 좋게 하게 되면 또 다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체온 저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이 춥고 덥고 함에 따라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추는 역시 간내시상하부입니다. 항상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체온은 얼마예요? 36.5도가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 몸의 간내시상함에서 그것을 느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몸 표면에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을 발생시키는 것과 열을 발산시키는 건 어떤 게 다를까요? 자, 여기 여러분 있어요. 예, 너무 귀여운 우리 여러분. 예. 자, 몸에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이게 몸에서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몸에서 막 더워지죠. 이렇게 몸에 열이 생기는 거를 열을 발생한다고 하죠. 열 발생. 자, 그 다음에 더워가지고 몸을 식히기 위해서 막 열을 바깥으로 막 이렇게 몸 표면에서 열을 막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이런 걸 열발산이라고 합니다. 열발산. 그래서 체내의 몸속의 열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몸 표면의 열 발산시키느냐, 이거를 가지고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세히 볼게요. 더워요. 오늘 너무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이 다 같이 댄스 연습을 했습니다. 축제 준비로. 너무 더운 걸 감각신경에서 느끼면 이제 간내시상하부에서 느끼죠. 아하, 이러면 너무 더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울 때는 교감신경을 완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을 약화시킨다는 말이죠. 더울 때는 몸에서 위기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다. 교감신경을 약화시키면 피부 근처에 혈관을 이제 이완시킨다고 합니다. 이완시킨다는 말은 확장시킨다는 말이에요. 넓힌다는 말입니다. 확장시켜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이완이 되면 열 발산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더울 때 볼게요. 지금 더워 하면 여러분 여기 피부가 있죠. 피부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 중에서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 바깥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을 텐데, 밖에 있는 모세혈관을 좀 더 바깥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좀 더 넓히고 이완시키는 거죠.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혈액이 많이 흐르도록 모세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럼 반면에 이 안쪽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이렇게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면 따뜻한 물이 더 바깥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이 몸 밖으로 몸 표면과 가까이 있으므로 그 열이 몸 표면으로 나가면서 좀 식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표면 근처에 모세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됨으로 해서 여기 따뜻한 36.5도보다 더 높은 그 따뜻한 혈액의 열이 밖으로 발산되게 하는 거예요. 열이 발산되게 하는 거죠. 열 발산량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또 하나 더는 여러분 지금 열은 빨리 많이 바깥으로 보내고 열은 많이 발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열은 몸 안에서 많이 만들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더운데. 자, 그러면 간내시상하부에서 부교감신경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교감신경.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물질 대사를 억제하죠. 세포호흡 같은 거를 안 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도록,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또 열도 같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근육도 좀 수축을 덜 하도록
하면서 열을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신경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요. 하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하수체 전염한테 TRH 뭡니까? TSH 방출 호르몬이죠. 이거를 못 만들게 해라 하면 여기서 TSH를 못 만들자 하면 적게 만들어지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억제되겠죠. 티록신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러면 갑상샘은 역시 우리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거였잖아요. 이게 억제되면 물질 대사가 억제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열을 발산시키는 거를 증가시키고 열을 발생을 하는 거를 억제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면 우리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여기 보면 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죠. 파란 색깔. 예, 호르몬에 의해서 또 체온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너무 떨어지면 음성 피드백으로 이것을 억제하자라고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추울 때예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 하면 우리 몸에서는 추울 때 위기를 느낍니다. 이것을 감각하면 간내시상하부에서 삐요 삐뽀 교감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럼 교감신경은 자 볼까요? 일단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수축시킬게요. 자, 그러면 피부 근처에 수축을 시켜서 열을 발산을 감소시킵니다. 추울 때 자세히 보면 피부가 이렇게 피부 표면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을 굉장히 수축시키는 거죠. 수축시켜서 혈액이 좀 적게 이동하도록 하고 그에 상대적으로 안쪽은 좀 넓겠죠. 그럼 혈액이 수축된 이 혈관을 타고 적게 흐르니까 혈액의 열들이 추운 밖으로 발산되는 거, 열이 발산되는 거. 발산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교감신경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죠. 교감신경이 부신, 수질, 호르몬, 부신, 수질에 또 연락을 쳐서 부신 속질이죠. 부신 속질에 연락을 줘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면 이 에피네프린은 자, 파란 색깔 보이나요? 이런 데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TRH를 증가하기 위해서 뇌하수체 전염을 통해서 TSH를 증가하게 하고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를 많이 하니까 역시나 물질 대사가 촉진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근육도 수축하고 떨려요. 예, 떨리고 심장박동도 많이 촉진이 되어서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게 하고 그러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보면 신경에 의한 정보들이 이동하는 게 보이고 왜 이쪽으로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도 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온이 상승하면 또 이것이 음성 피드백으로 간내시상하부에 가면서 억제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작용하는 거. 네. 추울 때는 삐뽀 교감신경이 발생하는 거. 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을 배우겠습니다. 삼투압이라는 말은요.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압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 세포는 세포의 속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일 경우에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혈액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안과 밖,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삼투 현상으로 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삼투압은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안 진하고 하면 여기가 더 많이 진할수록 더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삼투압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으면 삼투압은 농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삼투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 그로 인해서 뭔가 그 삼투를 일으키게 하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둘이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투압이란 말이 농도다.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말은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진해서 삼투 현상을 잘 일으킨다. 삼투압이 높다. 이 두 개를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있는 액체, 물이 있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액체나 혈관에 있는 물이나 세포나 세포 밖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물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액체라고 해서 체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체액은 100%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액 속에는 0.9% 정도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함투압이 있다는 말은 소금물의 농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도 체액이 나온 거잖아요. 예, 눈물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눈물을 한번 눈물 한번 먹어봤죠. 눈물이 짭짤하잖아요. 예, 눈물이 짭짤한 이유는 우리 그 체액 자체가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링겔 맞아봤어요? 되게 아프잖아요. 예, 그때도 병원에서 우리에게 뭔가 주사를 놓아줄 때에 링거를 놓아줄 때 그 링거액이 100% 물만 들어있는 이런 거를 놓으면은 우리 몸은 위험하고요. 농도를 0.9% 소금물, 물에다가 소금을 0.9% 정도 되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링거를 맞거든요. 우리 몸과 여기 링거 사이에 삼투압, 즉 농도가 같아야지 우리 몸에서 이상을 안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이 정도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뭐 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면 우리 삼투압, 즉 사람 체액의 농도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선 몸 안에 있는 물이나 무기염류, 뭐 나트륨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의 섭취를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배설할 것인가로 우리가 조절을 합니다. 역시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느낍니다. 자, 볼게요. 자, 수분량이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나요? 언제요? 땀을 너무 많이 뻘뻘 흘렸어요. 땀을 너무 뻘뻘 흘렸어.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 우리 몸 안에서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즉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우리 체액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삼투압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걸 느껴서 내하수체 후엽한테 지시를 하면 내하수체 후엽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ADH, 뭐예요? 안티 듀레틱 호르몬, 디우레틱 이뇨, 오줌 싸는 걸 이뇨라고 해요. 그리고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또는 ADH가 분비됩니다. ADH, 항이뇨 호르몬은 분비돼서 어디로 가느냐면 표적세포가 어디냐면 혈액을 타고 가서 포도당으로 갑니다. 포도당이 아니라 콩팥으로 가요. 콩팥에 있는 세포들이 표적세포입니다. 그럼 콩팥에 있는 세포들이 ADH를 인지하겠죠? 인지하면 오케이, ADH 분비 많이 해라고 알았어 합니다. 자, ADH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ADH는 콩팥에서 물을
다시 재흡수하도록, 오줌으로 보내지 않고 몸 안으로 물을 다시 재흡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ADH 분비가 촉진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으로 물을 더 흡수를 하면 소변 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소하죠. 소변의 그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오줌 양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물이 이제 많이 안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몸 안의 액체, 즉 체액의 삼투압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옅어진다는 뜻이에요. 삼투압이 떨어진다, 농도가 줄어든다. 오줌은 어떻겠어요? 오줌은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오줌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예, 이 세 개를 묶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적세포도 되게 중요하고 이 변화도 엄청 중요하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줍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급격하게 과다하게 많이 마시면 몸 안에 있는 체액의 삼투압이, 체액입니다 여러분, 체액의 삼투압, 즉 체액의 농도가 낮아져요. 몸에 수분이 많은 거죠. 그럼 간내시상하부가 이걸 느껴서 후엽에다가 지시를 하면 이제 ADH 분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에서는 ADH가 적으니까 자기를 이제 자극을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던 물의 재흡수를 막 하기를 촉진하는 이 녀석이 줄어들죠. 그러면 물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이 적어지고, 그러면 오줌 양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몸 안의 체액의 삼투압은 어떨까요? 체액의 삼투압은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체액의 삼투압은 진해지겠죠. 증가한다. 다음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은 물을 많이 가져가서 배설을 많이 했으므로 오줌 삼투압은 감소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은 너무 중요한 이 호르몬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